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서일까요?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것 같던 것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입니다. 자,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의 역사작가 두 분 모시고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원래 뉴스가 이제 특히 언론도 그렇고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좀 더 비중 있게 보도를 하는 거는 맞는데,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빼놓고는 제가 좋은 소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오늘도 지금 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뉴스에. 근데 진짜 이건 경제 얘기는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상징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워낙 이제 국가 경제를 흔들 만큼 중요한 얘기라서 일단은 삼성전자 어떤 나라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솔직히 좀 뻥 좀 살짝 보태면 그 중에 반이 사실 또 반 이상이 삼성이고, 또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가전, 핸드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고요. 범위를 좀 좁혀서 금융시장으로만 봐도 이건 또 영향력이 더 커지죠. 주가 지수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어마어마한데, 삼성전자를 보유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되는 계좌 수가 많을 때는 500만이고 적을 때는 400만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계좌요? 예, 그러니까 1,400만 투자자라고 봤을 때 적어도 뭐 한 세 분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금융시장, 나아가 그 주가에 따라서 가정경제까지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고, 가히 말하면 국민기업은 국민기업인 거죠. 그런 삼성전자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폭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장중에 5만을 찍었으니까요. 네. 5만 원대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위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만 전자는 이미 익숙해졌고 지금 4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위기설 중에서는요 4만 전자. 근데 심지어는 이건 말은 안 되겠지만 뭐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설까지도 나올 정도니 그 위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를 좀 반증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9조 1천억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업계에서 이미 낮춰 잡은 게 어디냐면, 왜냐면 그 업계에서 잡은 컨센서스보다 더 밑으로 하회되면 추가 충격이 올까봐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게 얼마냐면 매출 80조에 영업이익 10조입니다. 낮춰 잡은 겁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매출이 80조가 깨져서 79조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10조를 잡았는데 9.1조가 됐어요.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앞자리 9가 바뀔 뻔한 거죠. 8조대가 될 그럴 뻔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에 어닝 쇼크라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이제 실로 어닝 쇼크가 생긴 거죠. 실적으로 이제 어닝 쇼크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좀 짧게 설명드리면, 원래 잘하던 부분에서도 위기가 왔고 잘했으면 하고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야말로 좋은 소식 나올 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삼성전자가 현재 처한 상황인데,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 삼성이 세계 1등이죠. 그것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 35% 정도 갖고 있는 삼성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는 잘하는 데서 위기가 온 건데,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업이거든요. 경기가 좀 좋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사이클을 탑니다. 근데 메모리 산업의 지금 경기 정점을 올 4분기로 봅니다. 올해 4분기요? 내일 모레예요. 그러면 이제 정점이 눈에 보이면 앞으로는 내려갈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호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 원래 삼성이 잘하고는 했었는데, 이 시장에서 그동안 삼성이 잘하던 상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AI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 고성능 반도체, 이른바 HBM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삼성 현재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던 시장에서 경기는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최첨단 상품에 대해서 삼성 현재
물건을 못 내놓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삼성 하면은 이건희 회장 때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초격차. 그렇죠. 남들이 넘보기 단시간 내에는 따라잡을 수도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맞습니다. 것을 굉장히 회사의 강점으로 삼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네. 연구 뭐 이제 R&D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걸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기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잘하던 부분에서 그런 위기가 왔고 예. 잘하고 싶은 부분에서도 소식이 안 들어와요. 파운드리입니다. 예. 파운드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양복으로 치면 맞춤형 양복 같은 거예요. 고객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조적인 위기랑 기술적인 위기가 다 있는데 파운드리 세계 1등은 TSMC 대만의 업체인데 한 6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이 한 15%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한 10%에서 많으면 30% 정도 TSMC 밀린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삼성은 완제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회사가 TSMC에다가 우리 반도체 만들어줘, 우리 전화기에 넣을 거야라고 해서 딱 설계를 맡기면 그냥 그걸 받으면 되는데 삼성은 왜 못하느냐? 삼성에게 그런 반도체 주문을 넣으면 그 기술이 갤럭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TSMC의 첫 번째 모토는 뭐냐?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삼성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삼성에 물건 맡기면 유사한 제품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를 고객들로부터 회복이 돼야 큰 손들이 주문을 넣는데 그거 신뢰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분사를 해라. 분사 얘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아예 삼성전자고 좀 띄어내라. 근데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이 필리핀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 쫓아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분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딱 잘랐어요. 그러면 분사는 안 해도 좋은데 그럼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다른 파이어를 칠 수 있는 만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잘하고 있는 데서의 위기, 잘하고 싶은 데서의 위기가 다 지금 생겼다라는 거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건 그럼 최격차 삼성, 인류의 삼성, 기술의 삼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시장의 주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효과를 봤는데 요 최근에 AI에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뭐냐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류의 변화를 제때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제때 캐치하지 못했을까라는 데에서 사실은 이제 대저주 리스크로 가는데 요 최근에 삼성에게 있었던 가장 큰 회사의 사두가 뭐냐? 화두가 뭐냐면 승계예요. 예, 이재용 회장이 계속 사법을 처벌을 받느냐 그렇죠. 안 받느냐 재판에 계속 승계를 나가고 완료해야 되고 완료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지금 계속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어쩐지 계속 순방에도 쫓아다니고 떡볶이 먹으라면 가고 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전략적인 데에만 몰두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배구조 문제 대주주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사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기술의 삼성, 초격차 삼성에 대한 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주감이 조직 문화를 많은 부분 후퇴시켰다는 게 지금 현재 애널들의 분석입니다. 뭐냐면 비대화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파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제일 잘 나갔을 때 했었던 인력들이 아마 잘 나갔을 때 더 많이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인력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노쇠했습니다. 40대 6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형 구조가 삼각형 구조가 아니고요. 약간 항아리 구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현재 더 많다기보다는 예전에 한테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조직이 좀 둔화됐다고 할까요? 발이 느리다고 할까요? 인재 유출도 좀 심하고요. 조직 문화가 한때는 삼성이 만든 문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 문제를 선도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류를 잘 못하고 있고 조직 문화도 비대해진 상황에서 마침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스가 좀 났다. 그래서 실적으로 늘 우려하던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삼성이 해낼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 기술 격차를 오히려 이제 삼성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전자 얘기 좀 뒤에 좀 더 해보고요. 일단은 역사 속의 인물을 한 명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뜬금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랑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 또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또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선물 시장이 있는데. 선물 시장. 근데 그 선물 시장이 우리가 근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선물 시장이 있었어요? 최초로 생긴 거는 이제 1896년에 이제 인천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96년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우리가 국권이 있을 때고 이때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인천에 와서 이른바 그 미국 시장을 일정 부분 좀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예. 조선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 측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영사관 측의 미국 친소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선물 시장을 이제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게 조선 정부랑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당대 이걸 좀 밀어붙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쌀 공급을 받겠다라는 의미를 여기 이제 포함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선물 시장은 쌀을 선물인가요? 처음에는 7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석유라든지 면이라든지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콩까지 했었는데 1904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두 부분 그래서 이제 쌀하고 콩만 다루게 되면서 미두취인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취인소는 이제 우리말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거래소가 되는데 일본식 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추인소요? 취인. 아, 취인이요? 네. 네, 그래서 취하고 가져온다라는 의미의 끌어당길 인자고 그렇습니다. 취한다는 데 그 맞습니다. 숫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요게 이제 거래소로 일본에서 지금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썼었는데 당연히 여기에도 이제 3개월 한도의 선물 시장이었고 주로 이제 거래 중심에 있었던 거는 오사카에 있었던 도지마 시장. 예. 굉장히 큰 쌀 시장이거든요. 아시아 전체에 쌀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일본 상인들이 주도가 되고 또 일본 거래소가 주도가 되는데 10%의 보증금만 있으면 3개월 한도에 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큰 부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 이제 몰락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아라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크게 성공을 했다가 결국은 크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 인천 취인소 자체가 없어질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라키라는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반복창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둬서 500원 가지고 여기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그 아라키 밑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물 거래와 관련된 여러 시장 분석 기법을 배운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한 1, 2년 만에 수십만 원,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의 돈을 아니 500원 종자 돈으로 수십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런 그러면은 한 1000배 최소한 1000배는 그렇죠. 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네 방네 이 반복창을 모르는 사람이었게 되고요. 반복창이요 이름이. 성이 반씨입니다. 성이 반씨. 네, 예. 그래서 강화도 아전의 아들이었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는데 이 성공이 나중에 이제 서울에 대서특필됐던 거는 1921년에 이 사람이 결혼식을 삐까뻔쩍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성 시내에 그 택시를 3분의 1을 대절을 해서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을 할 정도였지만 실제로 2년 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1932년에 전국에 있었던 미국 취인소를 조선 취인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취인소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조금 좀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반복창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제 사기범으로 네, 완전히 몰락해서 결혼했던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불황자로 살게 되는 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조선 취인소에 또 한 명의 이제 몇몇 이제 조선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 강익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강익하. 예. 예. 이분은 이제 그 경성에서 이제 법률을 전공해 갖고 해주에서 판인강까지 했던 분인데 갑자기 선물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아니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선물 시장은 리스크도 크고 그렇죠. 큰 돈도 벌 수 있고 똑같네요. 구조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선물 시장에서 증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 본인이 증권 회사를 차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광복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김구 선생이 나중에 백범일지를 인쇄를 할 때 종이가 없어서 요즘하고 비슷한 갑자기 종이가 부족해져서 예. 홍콩에서 종이를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1907년 당시에 이제 그 김구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분이 나중에 1946년에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보험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3.1운동 당시에 구호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대한생명. 대한생명이요? 이게 그로 갑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어지는군요. 또 민간 보험회사의 최초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선물 거래에서 모험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과는 다르게 증권회사를 통해서 또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광복 이후에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변화와 적응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복창 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끝까지 선물 투자만 하다가 그렇죠. 본인이 몰락을 했는데, 이 강이카라는 분은 어쨌든 선물 투자도 했다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다가 보험으로 갔다가, 그래서 시대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본인이 새롭게 적응하고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한테도 뭔가 이게 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어쨌거나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주문을 이제 시장은 요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고 경영진이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러면서 현재 삼성의 위치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한 거자 내용은 일단은 뭐 부족하다는 분도 있지만 네. 사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네.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더라고요. 삼성이 사과를 했다는 의미, 현재 자신들의 위치를 그래도 객관화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 예. 또 한편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삼성의 사과를 원했던가, 그 누구를 상대로 사과하는 거냐? 시장이 원했던 건 사과가 아니라 청사진이었다. 예.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신제품 개발이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멘트가 있었다면 그것은 신제품 개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거의 불가해졌다라는 항복 선언이나 고백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또 시장에 주기도 한다. 예.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문화에 대한 쇄신,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이 원하는 거는 HBM 시장으로의 빠른 이 개발을 통해서 이제 납품, 그래서 이제 기술의 삼성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큰 회사니까 꽤 있거든요. 요즘 그 약속을 못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무슨 경영 평가인지 무슨 평가인지를 지금 조직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 얘기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매일 야근하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교훈을 좀 과거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작가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경제 문제여서 사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강익하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이제 자신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어떤 회사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서선전기회사 같은 경우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김구 선생하고 친분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인들하고도 굉장히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도 뭐 후원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표는 결국 생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먼저 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조금 본인으로서는 아쉬웠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명확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뚜렷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무님은 그냥 갑자기 뭐 이 삼성전자 얘기이긴 한데 작가님께서 선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선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당연히 어렵죠.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선물 얘기가 지금 거의 한 100년 전 얘기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유효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나라 굴지의 S투자증권 회사에서 선물 관련해서 금융사고가 나가지고 1,300억대 손실이 확정되고 그래서 전 증권사에 지금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지금 큰 일탈행위가 한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의 위험함, 이게 사실 100년 전 교훈이나 지금이나 또 맥을 같이 한다는 거에서 되게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쌀 선물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간 칼럼,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 그리고 인천 선물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